하스 열정TV 첫 번째 방송의 주제인 보이스피싱 사건의 모든 것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구제, 보이스피싱 처벌, 보이스피싱 변호사 선임 등 보이스피싱 사건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보이스피싱 사건의 개요. 가 보이스피싱의 피해 현황, 본 방송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루에 약 100건, 피해액 약 10억 원입니다. 나 보이스피싱 연루 유형, 요즘엔 대출 빙자형이 많습니다. 다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자들, 보이스피싱 사기범 있고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그리고 피해자들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직접 입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대포 통장이 필요한데 이 대포 통장에 연루된 피의자들, 본 방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특히 마지막에 있는 그 연루된 피의자들입니다. 이 피해자 가 먼저 할 일, 경찰에 신고하고 입금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금감원에 채권 소멸 절차 개시 신청을 하여서 지급정지로 묶인 돈을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나 민사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결국에 청구 기각됩니다.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세모표입니다. 다 결론, 피해 회복은 빠른 지급정지 신청을 통해 피해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고 그 피해금을 채권 소멸 절차를 통해서 환급받는 방법. 첫 번째 하나 이것과 두 번째로는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통한 피해 회복. 이 두 가지입니다. 세 번째인 민사소송은 비추입니다. 승소한다 해도 강제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억울하게 연루된 피의자, 가연루 유형. 1. 자신의 통장을 사용한 경우 실현 가능성이 적습니다. 자신의 통장으로 보이스피싱을 한 가능성이 좀 적기 때문이죠.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겨서 보이스피싱범들이 직접 인출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신의 체크카드를 넘기지 않고 자신이 직접 인출한 경우에는 사기방조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 경우에는 실현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형은 타인의 체크카드 등을 배달만 한 경우, 이 경우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입니다. 두 번째, 타인의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이를 인출책이라고 하고 혐의는 사기입니다. 사기 방조가 아닌 사기입니다. 세 번째, 타인에게서 현금 등을 받아 무통장 송금 등을 한 경우, 전달책이라 하고 이 역시 사기 방조가 아닌 사기입니다. 나 문제되는 부분, 1번 계좌 정지. 사고 계좌에 잔고가 있는 경우에는 채권 소멸 절차가 진행이 되고 약 3개월 후에는 그 절차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비대면 정지된 것은 풀립니다. 두 번째 형사책임과 세 번째 민사책임은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형사책임의 첫 번째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미. 전자금융거래법 49조에 보면 적금 매체를 대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0만 원을 줄 테니 통장 한 달만 빌려달라. 이게 불법인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현재 대법원의 태도는 대출에 필요해서 체크카드를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경우에도 이와 같이 100만 원 줄 테니 통장 한 달만 빌려달라. 이렇게 처벌되는 경우와 똑같이 처벌되는 경우로 봅니다. 그래서 처벌. 현재 그래서 이런 대법원의 태도 때문에 무혐의는 안 나옵니다. 대신 실형도 안 나옵니다. 자신의 통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기네 통장으로 보이스피싱을 할 경우가 적일 거기 때문에 실형도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중간 영역에 있는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셋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데 70% 정도는 벌금이 나옵니다. 금액은 200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기소유예가 최선의 결과입니다. 형사책임의 두 번째 유형으로 사기방조와 금융실명제법 위반 방조. 이 의미는 지금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도와줬다. 이게 이제 사기범 방조고, 금융실명제법 위반 방조는 보이스피싱범들이 살법 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하는 것을 도와줬다. 이 지금 똑같은 유형입니다. 앞서 말한 그 체크카드를 넘겨줘서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돈을 뽑게 하는 방법. 이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체크카드를 넘겨주지 않고 본인이 직접 돈을 뽑아가지고 전달하는 경우에는 사기방조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입니다. 이 경우의 처벌은 앞서 말씀드린 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지금 대법원이 대법원의 태도로 인해서 무혐의가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무혐의가 나옵니다. 무혐의 무죄 나옵니다. 대신
한 번 체크카드를 넘긴 것보다는 여러 번 그 현금 인출 행위를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보다는 큰 범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가 가능은 한데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번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경우, 이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 구속 수사, 실형 선고. 나 보이스피싱 한 번 해서 한탕해서 돈을 좀 벌어야겠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 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하거나 이런 일 안 하겠죠. 그래서 현장에서 잡힐 수밖에 없고 현장에서 잡히면 바로 현행범 체포됩니다. 그러면 이틀 안에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고 거기서 이제 구속이 되면 결국에 구속 상태에서 재판까지 가게 돼서 1심 선고 결과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여기서 말한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경우라는 것이 미필적 고의까지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미필적 고의라는 거는 이제 명확하게 보이스피싱인 걸 몰랐지만 뭐 금액 자체를 한 달에 약 수수료로 1,000만 원을 받았다거나 상상 외의 금액을 받았다는 등 그 금액만 봐도 이게 약간 불법적인 거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정도 이런 사정들이 있으면 결국에는 보이스피싱인 걸 명확히 몰랐더라도 미필적 고의라는 게 인정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좀 억울한 사정으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거나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되는 것이 가장 큰 그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석방이 되면 나중에 실형이 선고가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여기서 석방이 되지 않고 구속이 되면 나중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여도 합의를 해도 거의 실형 1년 6월 이상이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7번째, 형사 책임을 지는 이유, 확정적 고의. 저는 정말로 보이스피싱인 거를 몰랐어요. 이 확정적 고의가 없다는 거는 사실상은 방금 말한 고의로 보이스피싱을 범한 경우 외에는 이런 확정적 고의가 없다는 거는 검찰이나 법원, 판사들 다 압니다. 그래서 이게 수사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수사의 포인트는 미필적 고의입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사정은 있는데 대출이 내가 급하니까 알바비 준다니까 그냥 했어요. 왜냐면 이상한 사정들이 있으면 사실상 경찰이나 은행에 물어보는 거는 힘들다 해도 네이버에 검색해 보는 건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즘에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그 키워드들을 네이버에 검색해 보면 1초도 안 돼서 보이스피싱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검색조차 안 해보고 그냥 돈 많이 준다니까, 대출을 해준다니까는 그냥 한 경우에는 미필적 고의라는 프레임이 딱 씌워지면서 그냥 처벌이 되는. 그래서 수사의 포인트는 이 미필적 고의를 우리는 인정을 안 하게끔, 수사기관은 인정이 되게끔 하는 그거에 대한 공격 방어입니다. 8번째, 형사처벌의 종류는 무죄, 무혐의. 의미는 똑같지만 이제 수사 단계에서 검사가 최종적으로 처분하는 불기소 처분 중에 하나가 무혐의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재판을 넘겼는데 판사가 봤을 때 이건 무죄네 라고 해서 재판 선고로 하는 게 무죄입니다. 무혐의 무죄는 수사 단계에서 하는 게 무혐의, 재판 단계에서 하는 게 무죄. 의미는 똑같습니다. 혐의가 없다는. 기소유예. 이거는 예를 들면 3,000원짜리 빵 하나를 편의점에서 훔쳐먹은 경우 절도죄는 맞지만 처벌시키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죄지만 좀 경미하니까 한번 봐주겠다. 검찰 단계에서 하는 겁니다. 검사가 맨 마지막에 기소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하는데 유죄기는 한데 내가 한번 봐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무죄, 무혐의만 다르지만 어쨌든 유죄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 기소유예를 받는 건 이거는 전과는 아닙니다. 다 벌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과입니다.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의미는 다 아실 테니까. 네, 여기서부터는 전과입니다. 그리고 집행유예.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원래 징역 6월을 살아야 되는데 그 정도로 잘못은 안 했고 벌금보다는 잘못했다. 그러니까 2년 동안 또 다른 징역갈 잘못 안 하면 6월 징역 안 살게 해주겠다. 이런 게 집행유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형 6월, 실형 1년 이런 거는 잘 아실 테니까요. 그래서 이 형사처벌의 종류의 스펙트럼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에는 기소유예 이게 최선의 결과고, 사기방조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이거는 무죄 무혐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대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벌금이 많은 결론의 한 70% 정도는 벌금이 부과가 되고,
그 사기방조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의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이 되면 거의 집행유예가 많이 선고가 됩니다. 그리고 고의로 미필적 고의 포함해서 고의로 자신의 통장 이용하지 않고 이런 그 대포 통장으로 이용되는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마지막에 있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9번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가 형사 사건의 특성. 인신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불가피. 무지와 공포감으로 적절한 방어권 행사의 타이밍을 놓치거나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경우가 많음. 무기평등의 원칙. 이게 지금 국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처벌을 할 수 있는 그런 형벌권은 국가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따를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한 무지와 이제 공포감으로 인해서 자기가 실제 손톱만큼의 잘못을 한 건 맞는데 조사를 잘못 받게 되면 주먹만큼 그렇게 그 이상으로 책임이 있는 것처럼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헌법은 무기평등의 원칙을 보장을 하고 있고 그 무기가 검사와 맞서는 무기로 변호사가 존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호인과 같이 검사와 맞서 싸우게 되는 이런 무기평등의 원칙을 헌법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 자백 사건과 부인 사건. 억울하게 연루된 부인 사건의 경우에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자백 사건의 경우에는 굳이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변호인 선임 비용을 피해자가 있는 경우라면 피해자 그 합의하는데 더 보태 쓰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제 부인하는 경우라면 방금 말했던 형사사건의 특성으로 인해서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인 이 변호사와 같이 대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 국선 변호인과 사선 변호인. 사실상 형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수사 단계에서 첫 경찰 조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우리나라에서는 수사 단계에서는 국선 변호인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선 변호인은 나중에 검사가 기소를 하고 불기소가 아닌 기소 결정을 하고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법원 단계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외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도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단계에서 변호인이 없다 그러면 이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긴 합니다. 그런데 그건 되게 예외적인 상황인 거고 일반적으로 첫 경찰 조사의 중요성이 있는데 이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국선 변호인 제도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나 첫 경찰 조사의 중요성, 진술 거부권 고지의 의미, 진술 번복으로 인한 진술의 신빙성. 첫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면 진술 거부권이라는 걸 고지를 해줍니다. 본인이 한 말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이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 본인을 처벌하는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게 딱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한 말을 이제 처음에는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뱉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기는 진심으로 그런 말을 하려고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진술을 바꾸려고 하면 진술 번복한다. 이렇게 해서 그 진술을 잘 믿지 않는 신빙성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불이익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첫 경찰 조사를 변호인과 같이 하게 되면 이런 그 문제점들은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은 뭐냐? 부인 사건의 경우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자백 사건이고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내가 억울하게 지금 혐의가 인정이 돼서 연루가 되고 이 혐의를 좀 벗어야겠다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형사사건의 특성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방어권 행사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헌법은 무기평등의 원칙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줬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변호사와 같이 대응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0번 요약. 미필적 고의든 확정적 고의든 어쨌든 미필적 고의도 인정이 되면 결국에 고의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로 감형을 유도하는 게 적절한 대응 방법입니다. 이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안 되게끔 중간에 영장 실질심사 단계든 어쨌든 거기에서 이렇게 혐의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당연히 먼저의 대응 방법이겠지만 거기서 인정이 안 돼서 결국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되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하면 피해자와의 합의로 감형을 유도하는 방법이 가장 적절한 대응 수단입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피해자로 연루된 경우 예상되는 양형과 민사책임 부분 등을 고려해서 변호인과 같이 대응할 것인지 혼자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 이게 개인마다 다릅니다. 예상되는 양형이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경우에는 보통의 경우 벌금형, 좀 최악의 경우는 집행유예, 그리고 사기방조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의 경우에는 유죄로 인정이 되면 집행유예. 이런 경우가 인정이 되면 이제 민사책임을 당하게 되는데, 자기가 나는 뭐 실형만 아니면 집행유예, 최악의 경우 지금 두 경우 모두 다 최악의 경우가 집행유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 나와도 상관없고 실형으로 구속만 안 당하면 상관없다. 그리고 민사 책임도 나는 어차피 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당할 재산이 없다. 그래서 민사 책임이 뭐 10억이 들어오건 100억이 들어오건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굳이 변호인 비용을 투입을 해서 변호인과 같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부인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그런데 내 지금 직업이 공무원이라거나 대기업에 다닌다거나 라고 해서 형사책임의 방어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겠다. 그리고 재산이 있기 때문에 민사를 당하면 안 돼서 민사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방어를 해야겠다 라고 하시면 변호사 비용을 투입을 해서 효율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 어떤 게 더 본인한테 유리할지를 생각하신 다음에 그 변호인과 같이 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이병찬 변호사입니다. 저희 그 파스 열장TV 첫 번째 방송 주제로 정한 것은 보이스피싱 사건의 모든 것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제로 이거를 정한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이 보이스피싱 사건 때문에 지금 고초를 겪고 계신 일반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PPT를 보시면 보이스피싱 사건의 개요, 보이스피싱의 피해 현황.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에 100건, 피해액이 하루에 약 10억 원 정도에 달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현황입니다. 이게 지금 본 방송의 이유이기도 한데, 그래서 구치소에 가면 지금 그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의 반절 정도가 이 보이스피싱 관련된 사람들이다 라고 할 정도로 이 피해 규모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또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보시면 이제 보이스피싱 연루 유형. 예전에는 뭐 금감원이나 검찰 사칭해서 이런 피해자들 속이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요즘에 보이스피싱범들도 이 생활의 필요성을 건드는 겁니다. 피해자들이. 그래서 대출이 요즘에 잘 안 나오니까 대출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속여서 피해자들에게서 돈을 가져가는 그런 이런 대출 빙자형 유형이 요즘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자들을 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있고, 이 사기범들이 이제 거짓말해서 돈을 가져가는 피해자가 있고, 이 사기범들이 피해자들을 속여서 이제 돈을 받아가야 되는데 직접 자기네들 통장으로 받으면 걸릴 거 아닙니까? 누군지가 자기가 들키니까는. 그래서 중간에 대포 통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는 대포 통장에 돈을 넣고, 이 대포 통장에 있는 돈이 다시 보이스피싱범들한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관련자들은 이렇게 3명입니다. 세 부류입니다. 세 부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방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마지막에 계신 보이스피싱의 대포통장 등으로 연루된 일반인인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연루된 분들, 이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보이스피싱 사건 전체적인 거를 설명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뭐 피해자분들, 이렇게 뭐 의도적으로 보이스피싱범을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설명도 간략하게나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더 자세하게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 하나별로, 유형별로 해서 더 자세한 방송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피해자. 이 PPT 화면 3번을 보시면, 이제 피해를 입은 분들은 어딘가에 이제 피해액을 송금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경찰에 신고하고 입금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이제 예전에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경찰에 신고한 피해 사실을 확인서를 끌어와라 이랬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지급정지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지금은 먼저 지급정지를 받아줍니다. 대신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안에 이제 경찰에 신고한 걸 가져오면 그 지급정지가 계속 유지가 되게끔. 그래서 먼저 피해자라면 먼저 경찰에 신고하고 입금한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그리고 금감원이 이제 채권 소멸절차 개시 신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돈, 자기 피해금, 자기가 입금한 그 돈에 대해서 원래는 금융실명제이기 때문에 뭐 그 입금한 통장 명의인이 피해금,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피해금 1,000만 원을 입금을 했다. 또 타인의 통장에. 그럼 그 타인의 통장 명의인이 원래는 그 1,000만 원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도 속아서 이 1,000만 원을 입금한 거기 때문에 그 돈은 이 통장 명의인 게 아니라 내 돈이다.
라고 해서 나 줘라. 이런 절차가 이제 채권 소멸 절차가 계십니다. 그 예금 채권, 예금 명의자 예금 채권을 소멸시키고 피해자 나한테 줘라. 이런 게 이제 채권 소멸 절차 개시 신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 여기에서 이제 그 피해자들이 여러 명이면 그 피해 금액에 비례해서 나중에 그 분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 이제 그 처벌하는 거는 국가에서 알아서 해주니까 이제 피해 회복이 지금 급선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민사소송의 이제 이유로서 되는 게 두 가지인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 통장 명의인을 상대로 해서 내가 1,000만 원 입금했는데 당신은 아무 이유 없이 1,000만 원 받았으니 내 돈 1,000만 원 들어간 거 부당이득 반환해줘라. 이런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지금 판례가 기각입니다. 그 판례는 실질적 부당이득론이라고 해서 그 통장 명의인이라고 해도 그 1,000만 원 입금 받은 걸로 인해 실질적인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들어오는 순간 바로 이 보이스피싱범들이 빼갑니다, 돈을. 그래서 실질적인 이익이 없다 이렇게 봐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면 기각당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이거는 세모표입니다. 이거는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형사책임과 좀 연루가 돼서 형사책임에서 좀 경화, 무혐의, 무죄를 받거나 기소유예를 받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민사까지 연결돼서 불법행위나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기각이 나는 경우가 많고, 어느 정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분들은 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은 되기는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결론 부분에 보면 아시겠지만, 맨 마지막 민사소송은 제가 비추라고 써놨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대포통장으로 연루되신 분들이 두 가지 부류입니다. 대출이 안 돼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분들, 두 번째는 취직이 안 돼서 알바자리를 구하려고 하다가 뭐 고액 알바 이런 거에 현혹된 분들, 결국엔 돈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으신 분들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사실상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한다 치더라도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사실 뭐 판결문 10억짜리 판결문이 있다고 쳐도 그 판결문은 추직 조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깝지만 민사소송은 추천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이제 상대편에서 서서 저희가 민사 방어를 하면 저희가 기각을 시키는 경우가 많고, 또 혼자 진행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변호인을 써서 또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괜히 이제 변호인 선임 비용만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경우는 비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피해 회복 받는 방법은 빨리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빨리 지급전 신청을 해서 이제 피해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방지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피해금을 채권 소멸처를 통해서 환급을 받는 방법, 이것과 피해자들이 이제 좀 잘못을 많이 해가지고 뭐 실형의 위기에 처했거나 이러면 이제 합의 시도가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합의를 통해서 피해를 회복하는 방법, 사실상 이 두 가지가 지금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법이지 민사소송은 현실적인 피해 회복 방법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추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PPT 3번을 보시면 억울하게 연루된 이제 피의자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루된 유형을 크게 보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신의 통장을 사용한 경우, 자신의 통장은 이제 대포 통장으로 이용이 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실형. 실제 이제 뭐 징역 6월, 징역 1년 이렇게 살아야 되는 실형의 가능성. 왜 그러냐면 자신의 통장으로 아무리 잘못을 많이 한다고 해도 자신의 통장으로 직접 보이스피싱을 할 사람은 사실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통장을 사용했다는 게 되게 큰 보이스피싱 공범이 아니라는 큰 반증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은 좀 적고, 이제 뒤에 형사책임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뭐 최악의 경우는 집행유예, 여기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양형은 그렇고, 이제 이 자신의 통장을 사용한 경우에도 자신의 이제 체크카드랑 비밀번호를 넘긴다는 의미는 자신의 통장에 대한 출금 권한을 딴 사람한테 준다는 겁니다. 입금이야 뭐 아무나 다 이거 계좌번호 알려주고 입금을 하는 경우는 많으니까 그게 범죄는 아니니까요. 범죄는 내가 통장의 명의인인데 명의인 내가 아닌 딴 사람이 내 통장에 있는 돈을 출금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 그게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고, 그래서 자기네 이제 체크카드를 넘겨서 보이스피싱범들이 직접 인출하게끔 한 경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고, 체크카드를 등을 넘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인출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사기 방조 또는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자세한 설명은 뒤에 하겠고, 그 다음 유형은 이제 자신의 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사실상은 모자 쓰고 마스크 쓰고 이러면은 걸릴, 이 사람이 특정될 가능성이 좀 없지 않습니까? 자기 통장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 잡히면, 현장에서 잡히면 거의 현행범 체포돼서 이제 이 구속영장 청구되고 구속 상태에서 수사받고 실형이 선고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을 보면 타인의 체크카드를 배달한 경우, 이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이 경우는 뭐 실형으로 구속되고 이런 경우는 좀 적습니다. 거의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고, 그냥 체크카드를 모르고 사실상 배달한 경우도 있거니와 체크카드를 알았다고 해도 그걸로 직접 돈을 뽑거나 이런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불법성이 좀 크지 않다고 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지만 집행유예가 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고, 두 번째 이제 타인의 체크카드 등으로 현금을 인출한 경우, 이런 경우는 인출책이라고 하는데 혐의는 사기입니다. 아까 위에서 자기의 통장을 사용한 경우에는 사기 방조였지 않습니까? 여기는 방조가 아니라 그냥 사기입니다. 사기. 보이스피싱 범들과 공범, 취급.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경우 타인에게 현금 등을 받아서 무통장 송금 등을 한 경우, 이건 전달책이라는 건데 이 경우도 사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현장에서 잡힐 수밖에 없고, 통장 명인이 아니니까는 뭐 그냥 집에 있는 거를 잡아오는 경우는 사실상 드물고, 현장에서 이제 인출하거나 전달하거나 그렇게 해서 현장에서 잠복하고 있던 경찰들한테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잡히면 이제 현행범 체포되는 거고, 이틀 안에 구속영장 청구가 돼서 거의 실형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 자기네 통장을 사용해서 대포 통장으로 연루된 분들은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계좌가 뭐 피해자들이 바로 지급 정지 시켰기 때문에 계좌가 정지돼 있겠죠. 계좌가 사고 계좌로 이용된 거를 이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실제 이용된 계좌, 그 계좌를 사고 계좌라고 하면 그 계좌는 이제 결국에는 해지를 하고 없애야 되는 계좌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계좌 정지가 되면 이 사람 명의의 다른 은행이나 다른 통장들도 다 정지가 됩니다. 그건 이제 비대면 정지가 되는데, 대면 거래는 됩니다. 창구에 가서 은행 직원 얼굴을 보고 뭐 입출금을 하는, 그렇게, 왜냐면 또 은행 직원들이 이제 또 보이스피싱 당하는 건 아닌지 한 번 더 검사를 해보고 뭐 입출금을 해주는, 그렇게 하려고 오히려 더 명인들을 좀 보호해 주려는 의미에서 비대면만 정지를 한 겁니다. ATM기로 출금을 하거나 뭐 인터넷 뱅킹을 하거나 이런 거는 다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은행에게 이게 불편하죠. 계속 계좌 이체를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은행을 찾아가서 계속 창구에서 입출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계좌 정지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피해자가 이제 아까 말했듯이 빨리 지급 정지를 해서 거기에 피해 금액이 어느 정도 좀이라도 남아있으면 채권 소멸 절차라는 거를 신청을 하게 되고, 이게 진행이 되면 약 3개월 정도 있으면은 이 피해자들한테 통장에 남아있는 잔고가 싹 배분이 되고 이 채권 소멸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던 비대면 정지되어 있는 게 싹 풀리고, 사고 계좌는 이제 풀리는 게 아니라 해지를 해서 그 통장을 없애야 되는 거고, 여기저기 이제 이 범죄에 사용됐기 때문에 계좌 번호가 노출이 돼서 그 계좌는 더 이상 사용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좌 정지는 이렇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고, 이제 형사 책임하고 민사 책임, 이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형사 책임 중에 하나로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통장인데 입금 권한은 뭐 상관없다고 했습니다. 출금 권한, 돈이 들어왔을 때 이 출금 권한을 나 아닌 딴 사람한테, 여기 보면 전자금융거래법 49조 이 조항을 보면 적금 매체를 대여한 자는 3년 이내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금 매체를 대여한 자, 적금 매체가 이제 통장이나 이 체크카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건 압니다. 뭐 100만 원 줄 테니까 통장 한 달만 빌려달라. 이게 불법인지는 보통 많이 압니다. 모른다고 쳐도 100만 원 줄 테니까 그럼 통장 빌려달라고 빌려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다들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는 본능적으로 불법이라는 거를 안다는 의미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경우를 처벌하려는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장을 돈을 받고 대가를 받고 대여를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그래서 이런 사람들만 원래 처벌을 하고, 대출에 이제 필요하다고 하니까는 체크카드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유형은 그거죠. 거래 내역이 지금 부족하다. 대출 안 나온 사람들은 뭔가 신용 점수가 안 되니까 대출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래 내역을 좀 만들어야겠다. 거래 내역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구나. 아니면 뭐 활발하게 어떤 영업 활동을 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 신용 점수가 좀 올려가서 대출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이제 은행이 판단한다고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내역을 좀 늘리면 신용 평점이 올라가고 그러면 대출이 나온다. 이렇게 속여서 거래 내역을 아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래 내역 만드세요. 그럼 제가 대출해 줄게요 라고 하면 돈이 없어서 대출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래 내역을 못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체크카드 보내줘라. 우리가 돈 넣었다 뺐다 해서 거래 내역을 만들어 주겠다 라고 해서 이제 체크카드를 보내는 경우거든요. 체크카드를 보내지 않는 경우는 우리가 입금을 해줄 테니 그 돈을 어쨌든 거래 내역을 만들려는 목적인 우리 돈이니까 다시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출금을 해서 우리한테 전달을 해줘라. 이런 경우는 이제 사기방조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방조 이런 사안인 거고, 체크카드를 넘기는 경우는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인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 이게 한 2년 전만 해도 이렇게 대출에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체크카드를 전달한 경우에는 대여로 안 받습니다. 여기 보면 원래 대여의 의미는 대가를 받고 이거를 빌려주는 행위인데, 내가 대출에 필요하다고 해서 체크카드 준 거지 대가 받고 넘기는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 전만 해도 다 무혐의를 풀어줬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루에 피해자가 100명, 피해액이 10억에 달하더니 실제 보이스피싱을 한 본범들은 중국에 있어서 잡히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꼭두각시처럼 계속 뭐 체크카드 넘기고 통금 뽑아서 전달하고 꼭두각시처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행위 완성이 되는 거고, 이제 얘네들은 중국에 있으면서도 돈을 그렇게 쉽게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일반인이지만 이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처벌을 해야겠구나. 그래서 지금 국가의 정책은 일벌백계입니다. 걸리면 강하게 처벌. 그래서 소문나게 만들어서 더 이상 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가 안 되게끔 만들겠다라는 게 지금 현 국가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처벌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100만 원 줄 테니 통장 한 달만 빌려줘라. 이렇게 해서 처벌되는 거랑 지금 대출에 필요하니까 체크카드 보내라. 이거를 똑같이 봐버립니다. 어떻게 보냐면, 체크카드 안 보냈으면 결국 얘네들이 거래 내역 못 만들고 대출 안 나왔겠죠. 그러면은 체크카드 안 보냈으면 대출 안 나왔겠죠. 체크카드 보냈으니까 대출 나왔죠. 그러면 이거를 대가를 받고 넘긴 거 맞죠. 대가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체크카드를 주면 대출이 나오고 안 주면 대출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해석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현재 대법원의 해석. 그래서 처벌을 보면 이런 대법원의 태도 때문에 현재 무혐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양형은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이 셋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실형도 안 납니다. 아까 자기 통장 이용한 경우에는 실형 잘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셋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한 70% 정도는 벌금 나옵니다. 벌금 한 200에 3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기소유예를 받는 게 최선의 결과입니다. 여기서는 목표가 무혐의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사기방조,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이 사기방조는 아까 말했듯이 이 유형의 것들은 이제 그 체크카드를 넘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뽑아준 경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래 내역을 만드는 걸 예를 들면, 우리가 돈 1,000만 원 넣을 테니 그 돈을 직접 뽑아서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까 이 사람한테 전달을 해라. 우리 돈 넣어준 거니까, 거래 내역을 만들려고 돈을 넣은 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다른 생각 없이 그렇게 뽑아서 줍니다. 그랬을 때는 이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아니라 사기방조랑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 종전에는 사기방조로 모든 이 사건들이 처리가 됐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혐의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검에서 이 죄명을 바꿨습니다.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로. 그래서 지금은 이 사기방조로 기소가 되는 경우 반절,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로 기소가 되는 경우 반절. 그래서 이 유형은 어차피 똑같기 때문에 이 두 유형을 섞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잘못한 게 이제 체크카드를 한 번 넘긴, 예를 들어서 거기서 피해자가 뭐 100명이 돈을 입금을 해서 100억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도 이 통장 명의인이 잘못한 건 체크카드 한 번 넘겨준 잘못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한 번 잘못한 건데, 만약에 피해자가 100명이 100억을
다 여기다 넣었다 뺐다를 자기가 직접 했다. 사기방조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처럼 그러면 100번 잘못한 거지 않습니까? 100억을 빼는 동안에. 그러면 그 100, 아까 말했던 한 번 체크카드 넘겨주는 사람보다는 범죄를 눈치챌 가능성도 많았고 실제 자기가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이상하거나 이런 걸 눈치챌 가능성도 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했다는 거는 일단 큰 범죄겠죠.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보다는 사기방조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가 죄 자체는 큰 범죄입니다. 이 양형을 봐도 알겠지만 양형도 지금 더 크게 규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까 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이제 벌금이 대세인데 이거는 유죄로 인정이 되면 거의 집행유예가 많이 나옵니다. 좀 큰 범죄다 보니까 대신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보다는 좀 좋은 점은 아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무죄 무혐의가 안 나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는 무죄 무혐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좀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이렇게 결국에는 뭐 대포 통장을 엮인 건 똑같았는데 통장을 뭐 체크카드를 넘겼느냐 아니면 내가 직접 뽑아줬느냐에 따라서 무죄 무혐의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안 나오고 사기방조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방조는 나오고 이런 차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로 내가 보이스피싱 한탕해서 돈 좀 벌어야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 진짜 보이스피싱 범이겠죠.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현장에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통장 명예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에서 잡히면 현행범 체포되고 바로 이틀 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해서 이제 영장실시심사를 받고 그래서 거의 구속이 됩니다. 90% 이상. 그래서 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결국에는 이제 선고 날 때는 실형이 선고되는 어떤 유형이 어떤 형이 선고되는지는 나중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송을 통해서. 이제 만약에 그래서 결국에는 고의가 이제 미필적 고의든 뭐 확정적 고의든 내가 진짜 나 보이스피싱 한탕 해야겠다 이런 사람들은 확정적 고의라고 하고 미필적 고의는 뭔가 이상한데 그냥 한 겁니다. 나 돈 준다고 하니까 돈 많이 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인정이 되면 결국에는 실형이 나오기 때문에 난 정말로 억울하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에 현행범 체포돼서 영장실심사 했을 때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서 석방되는 게 일단은 급선무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집행유예나 이렇게 실형이 선고 안 될 가능성이 높지 여기에서 이제 석방이 안 되고 구속이 되면 거의 실형이 나온다고 90%는 실형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내가 정말 억울하다 나는 정말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면은 안 했을 건데 나도 억울하게 엮여서 어떻게 여기까지 실수는 있지만 여기까지 연루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을 제일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미필적 고의든 확정적 고의든 고의가 인정이 되면 합의를 해도 거의 실형 1년 6월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죠. 만약 억울하다 싶으면 영장실질심사에서 석방되는 게 일단은 급선무다. PPT 7번을 보시면 형사책임을 지는 이유. 이게 이제 일반인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뭐냐면 얘기를 나눠보면은 저는 정말로 보이스피싱인 줄은 몰랐어요. 그러면서 자기 카톡이나 이런 내용들 보면 저기 보면은 불법인 줄 여기 이거 혹시 보이스피싱 아니에요? 제가 막 물어본 카톡 내용도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포인트를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형사책임을 지는 경우 아까 말해서 진짜 보이스피싱 한탕 해야겠다 확정적 고의가 있는 사람들은 정말 일부고 그런 사람 제외하고 지금 억울해서 이 방송도 보시고 어떻게든 이제 책임에서 좀 빠져나가시려는 지금 생각이신 거지 않습니까? 이 보이스피싱인지 몰랐다 확정적 고의가 없다 이거는 다 압니다. 수사기관도 알고 판사님도 알고 법원도 알고 뭐 경찰, 검찰, 수사기관도 다 알고 수사의 포인트는 이 확정적 고의가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이거에 대한 증거도 중요한 게 아니고 없는지는 다 압니다. 모르고 했겠죠. 알고 했으면 일반인들이 알고 하는 거 쉽지 않으니까 자기 통장으로 하거나 뭐 통장이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래도 아까 제가 처벌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처벌된 이유는 미필적 고의라고 뭔가 의심 들어온 사정이 있는데 막 대출이 급해서 아니면 알바비 많이 준다니까는 그냥 했어요. 이렇게 되면 법원이 미필적 고의라는 프레임을 딱 씌웁니다. 너 뭐 확정적으로 알지는 못했지만 알려면 알 수도 있었다. 그래서 근데 뭔가 이름처럼 왜 그러냐면 요즘에 뭐 경찰이나 은행에 물어보는 거는 좀 기대하기는 힘듭니다. 일반인들이 그렇게 가기 쉽지 않으니까. 근데 네이버에 검색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이거 보이스피싱 유형, 문제되는 유형 네이버에 좀만 검색, 작업 대출이게 치면 보이스피싱이라고 1초도 안 돼서 나옵니다. 이게 뭔가
작업 대출이라는 걸 하는데 처음 하는 대출의 유형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유형이 있나라고 해서 검색이라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바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사실상은 안 하고 그냥 진행을 해서 결국엔 피해자가 발생을 한 이거에 대한 책임입니다. 너무 무책임하지 않았냐, 본인 뭐 이익 때문에 그래서 처벌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사의 포인트, 재판의 포인트가 이 미필적 고의 인정에 대한 공격과 방어입니다. 수사기관에 이제 법원으로 넘어간 경우에는 수사기관 특히 수사기관에서 미필적 고의를 어떻게든 인정시키려고 할 거고 우리는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라고 이제 방어를 하는 거죠. 포인트는 이거라는 미필적 고의라는 거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이제 형사처벌의 종류는 이제 가벼운 것부터 좋은 것부터 말씀을 드리면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실형 이렇게 뭐 크게 보면 5가지입니다. 무죄는 이제 무혐의는 수사 단계에서 최종 처분권은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까지는 다 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수사를 하면 그거를 검찰에 송치를 하고 송치하면서 이제 기소 의견, 불기소 의견 2가지의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거를 뭐 의무적으로 검사가 따르는 건 아니고 최종 처분은 검사가 합니다. 뭐 무혐의 의견으로 기소를 뭐 송치를 했어도 판사가 봤을 때 검사가 봤을 때 이거는 기소해야겠다, 처벌돼야 만든 거다라고 하면 처벌이 되는 게 공소제기를 하거나 뭐 구약식을 받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거기에 막 기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검사가 하는 수사 단계에서 하는 검사가 하는 최종 처분 이게 무혐의. 그리고 재판을 이제 검사는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재판을 넘겼는데 재판 단계에서 판사님이 봤을 때 이거 무죄다라고 해서 판결로 선고가 되는 게 무죄입니다. 그래서 무혐의는 검사가 하는 최종 처분인 거고 무죄는 이 판사님들이 하는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은 똑같죠. 죄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거나 해서 죄가 아니라는 그리고 그 위가 이제 기소유예. 유죄지만 경미하니까 내가 한번 봐주겠다. 검사가 이제 예를 들어 뭐 제가 많이 드는 예로 3,000원짜리 빵 하나를 편의점에서 훔쳐먹으면 절도는 맞지 않습니까? 근데 초범이고 배고파서 훔쳐먹었다는데 이걸 좀 처벌시키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사가 뭐 유죄는 맞지만 경미하니까 내가 한번 봐주겠다. 대신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이제 처벌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전과는 아닙니다. 무혐의, 기소유예 여기까지 전과는 아니고 이제 벌금부터가 전과입니다. 벌금은 아시죠? 벌금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거. 그리고 그 위에 집행유예, 그 위에 실형인데 실형은 뭔지 아실 거고 그 집행유예는 뭐냐면 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선고를 하면 원래는 이제 징역 6월 살아야 되는데 징역 살 정도로 잘못을 안 했다. 대신 벌금보다는 잘못했다. 그래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면 그 2년 동안 또 다른 징역 갈 잘못을 안 하면 징역 6월 선고했던 거 이 집행 안 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조심하면 뭐 징역 6월을 안 살아도 그냥 끝나겠다. 대신 그 안에 또 징역 갈 잘못을 해서 재판 결과 징역을 선고를 하면 앞에 이제 유예해졌던 6월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6월을 더 살아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중간에 있는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 보통 이 세 경우가 나오는데 가장 좋은 건 이제 기소유예를 받는 거. 그리고 사기방조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는 무죄, 기소유예, 벌금, 집행유예가 다 가능한데 유죄로 인정되면 집행유예가 많이 나오고 무죄가 대신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이게 이제 형사사건에 엮이다 보니까는 이게 지금 변호사랑 같이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사실상 이런 부분들도 많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설명을 드리면 형사사건이라는 것이 인신에 대한 강제력 행사가 불가피합니다. 이게 이제 국가에게만 이렇게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데 이제 그 과정에서 뭐 체포되고 구속되고 결국에 실형이 선고가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강제력이 행사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잘 알지도 못하고 모르고 공포감 이런 것 때문에 적절한 방어권 행사가 사실상은 불가능한 타이밍도 놓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현행범 체포된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도 사실상 되게 많습니다. 그런 교수님 선임에 대한 생각 자체를 못해서 그래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수사기관에
검사랑 결국에는 싸우는 건데 일반인들이 그 싸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헌법에서 이제 무기평등의 원칙을 규정을 해놨고 그 무기평등의 원칙의 구현으로 한쪽에는 검사, 한쪽에는 피의자, 피고인인데 여기에 이제 변호사가 붙어서 이 균형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일반인들이 그 아무 무기 없이 이제 검사랑 싸워서 이기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변호인이 그런 의미로 존재를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자백 사건하고 부인 사건이 있는데 자백 사건의 경우는 변호인이 필요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오히려 이제 피해자가 있고 이러면 그 변호인 선임 비용에 들어가는 비용을 피해자하고 합의금에 좀 보태서 합의를 보는 게 더 효과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인 사건 내가 나 너무 억울하다 이런 혐의를 얻는데 너무 억울하다 근데 혼자는 내가 이거 뭐 알지도 못하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어디 대응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변호인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평등한 그런 위치에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그런 거죠. 그리고 국선 변호인, 사선 변호인 이것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형사 사건에서 첫 경찰 조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국선 변호인은 이제 경찰 수사 조사 절차가 다 끝나고 법원에 넘어갔을 때 이때만 국선 변호인이 있습니다. 이제 이때 그 수사 절차에서는 영장이 청구되거나 이때만 잠깐 국선 변호인이 붙긴 한데 사실상은 가장 중요한 게 수사 절차인데 그것도 첫 경찰 조사인데 이때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국선 변호인 제도를 도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선 변호인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법원에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해서 법원을 넘어간 단계 그때만 국선 변호인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첫 경찰 조사의 중요성. 이제 첫 경찰 조사를 할 때 피의자 신문을 할 때 처음에 진술 거부권이라는 걸 고지를 해줍니다. 이게 딱 맞는 말인 게 지금 진술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진술을 하게 되면 본인 유죄 처벌하는 유죄의 증거로 쓰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진짜로 딱 맞는 말이거든요. 본인이 한 말인데 나중에는 본인을 처벌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게 본인이 한 말을 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 신문 조서라고 해서 이제 이 서면으로 꾸미게 되면 그 조서가 증거입니다. 증거. 자기가 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럼 자기가 한 말이 중요하겠죠. 자기 처벌의 증거니까는. 그래서 처음에 뭐 내가 한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서 받아주고 나한테 유력했건만 조사를 해주면이야 변호인 필요 없겠죠. 근데 그 수사기관이 뭐 이 범죄자들을 처벌하는 기관인지 이런 뭐 그냥 풀어주려는 그런 기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 자기 책임은 이만큼 했는데 자기 책임보다 훨씬 큰 그 조서 자체가 그렇게 꾸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못 모르고 그렇게 뭐 그렇게 약간 그런 험악한 분위기에서 맞잖아요 라고 해서 그냥 네네 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그런 게 의미로 나는 한 게 아닌데 그렇게 조사에 쓰여서 나중에 말을 바꾼다거나 이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서 나중에 검토를 해보니 그러면 처음부터 쭉 자기의 그 주장을 일관되게 한 사람이랑 어쨌든 이 서면상은 이 사람이 뭐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조사를 받는데 그런 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진술을 나중에 한 게 나는 진짜 이게 내 진짜 실제 진술인데 오히려 진술을 번복한 듯한 인상을 주게 되는 오히려 불리한 그런 상황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첫 경찰 조사에서 진술을 잘하는 유리한 자기 자신한테 최소한 책임이 이만큼인데 이만큼의 책임을 질 수 있는 이만큼의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첫 경찰 조사가 중요하고 그래서 결론은 뭐냐 변호인 선임에서는 물론 다 돈이 많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다 변호인이 같이 하면 좋겠죠. 근데 이제 변호인 선임 비용 때문에 이제 갈등을 하는 경우인데 부인 사건의 경우, 자백 사건의 경우는 뭐 변호인 없이 해도 큰 그 비용을 이제 그 피해자들을 합의금으로 충당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근데 부인 사건의 경우, 특히 너무 억울하다 이런 경우에는 첫 경찰 조사에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럴 필요성도 크고 이렇게 안 했을 경우에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한 일은 이만큼인데 책임은 이만큼 져라 라고 하는 약간 부당한 결론이 도출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가능하면 부인 사건의 경우 첫 경찰 조사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으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약을 하면 미필적이든 확정적이든 어쨌든 보이스피싱 범행을 고의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했다라고 인정이 되면 아까 말했듯이 실형이 거의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할 건 뭐냐면 피해자와의 합의
감형을 유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고의가 인정이 되면 거의 실형이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했듯이 이 억울하신 분들은 고의가 인정이 안 되게끔 수사 절차든 그 재판 절차든 거기에서 변호인 조력을 받으셔서 빠져나와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내가 진짜 했다거나 진짜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알고도 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변호인이 있어서 그걸 무죄를 뺄 수가 없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비를 오히려 피해자와 합의금에 충당하시는 그게 더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억울하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게 예상되는 양형하고 민사책임 부분을 고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경우는 아까 앞에 유형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경우 집행유예입니다. 만약에 내가 한 행위가. 그리고 민사책임, 나는 어차피 재산도 없습니다. 강제집행할 재산이. 그러면 나는 어차피 그냥 뭐 어디 공무원 시험 볼 것도 아니고 대기업 취직할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그 개인 사업하면서 살 거니까는 집행유예 있어도 상관없고 실형으로 구속만 안 당하면 되고, 민사책임 들어봤자 나는 어차피 돈이 없다, 내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 이러면 사실상 변호인 선임해서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변호인 선임 비용을 아끼셔야지. 그래서 이렇게 예상된 양형이랑 민사책임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어떤 게 더 유리할지, 변호인 비용을 투입해서 형사책임이든 민사책임이든 이걸 좀 깨끗하게 처리를 하겠다, 이게 나한테 유리할지, 아니면 나 이거 최악의 경우는 상관없으니 변호인 비용을 오히려 아끼는 게 나한테 유리할지, 이거를 놓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저희 첫 방송인 보이스피싱의 모든 것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